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호균입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한데 일주일 동안 맡은 바 또 소임도 다 하시고 공부도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제가 천하의 독종 오기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신 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오기장군을 필두로 해서 35략을 풀어나가는 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한층 힘이 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지난번에는 오기 장군의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예고한 바와 같이 손빈과 방연이라는 그리고 마릉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35사략의 서두의 첫머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과 같이 손빈과 방연 그리고 마릉전투 뭔가 여기에서 느낌이 있죠. 자, 손빈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대병법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대기업에서 필독서로 읽혀지는 그런 저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손빈이 공부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방연과 인연이 되고 또 그것이 악연이 돼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는 후미진 골짜기 노나라의 깊은 계곡에는 한낮에도 요기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곳이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몹시 꺼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당대 최고 권위의 대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그 이름도 어마무시한 귀곡학당입니다. 이 학당은 자색빛 고운 캠퍼스로도 유명한데 그러한 풍경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학당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원의 총장은 귀곡 선생이시며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명성을 날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깔끔하게 생기고 귀티가 나는 청년 한 명이 귀신 골짜기를 더듬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얼추 캠퍼스에 다다라 마당 청소를 하던 집사가 그를 보고 귀곡 선생에게 데려가 아렵고 귀곡 선생은 차분히 그 청년에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대단히 총명하고 예의 바른 이 젊은이는 귀곡 선생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귀곡 선생이 그 자리에서 입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은 대학원에 합격하고도 총장 귀곡 선생에게 독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부교수님들이나 심부름하시는 집사 이런 분들을 전부 물리고 기녀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단둘이 남게 된 청년은 자신은 제나라에서 왔으며 손자병법을 기술한 손무의 손자가 된다고 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손무가 누구입니까? 오자서가 초나라를 칠 때 빈틈없는 전술을 펼쳐서 승리를 안겨주었던 뛰어난 전략가이자 병법가입니다. 귀국 선생은 청년의 할아버지가 손무라는 것에도 놀랐지만 선생 역시 그 병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훨씬 더 이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당돌하게도 이 청년은 저는 할아버지의 그늘이 싫습니다. 저 스스로 노력하여 성장하기 위해서 집안의 내력을 숨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몰래 염탐하고 엿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빈과 애증관계의 방연이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방연은 서자 출신에다 집안의 형편도 가문도 볼품없는 하찮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여 귀곡 대학원에 간신히 들어왔고 들어온 뒤에는 수재로서 귀곡 선생의
신뢰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가이스키, 제나라의 명문 손무의 손자라고 방연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야릇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나저나 귀국 선생이 매번 수석을 하는 자기에게는 손무의 병법서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는데 이 기티나는 청년에게 손무의 병법서를 얘기한 데서부터 벌써 방연은 마음에서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방연은 그 청년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고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출생이 밟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명문가의 자손이라는 청년에게 은근히 질투와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연은 속으로 뇌까립니다. 어디 보자, 이 꼬마 새끼, 그 잘난 가문이 이기나 나 같은 잡초가 이기나 끝을 보고 말겠다. 이 꼬마 녀석,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매번 수석 자리를 차지했던 방연이 수석 자리도 빼앗기고 스승님의 사랑도 독차지했었는데 그만 그 청년에게 다 빼앗기게 되니 정말 배 아파 미칠 지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연이 귀국 선생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스승님, 간청이 있습니다. 스승님, 제게 손자병법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귀국 선생님은 미간을 찡그리며 이놈 봐라, 그 병서가 내 수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고. 순간 방연은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몰래 염탐한 것이 들통날까봐 얼른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귀국 선생은 찌그린 미간을 다시 한번 찌그리며 고연놈, 내 예그를 몰래 엿들었구나. 방연의 뒷모습을 보면서 귀국 선생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국 선생께서 출타하시던 그때 방연이 스승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스승의 서재는 다락이라고 하죠. 다락은 전에 제가 어원 공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어로 다락, 우리말로도 다락. 그 서재에 방연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손자병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방연은 기쁜 마음에 서너 줄 읽다가 뒷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 그만 귀국 선생이 소품을 놓고 가셔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서로 눈이 마주쳐 버린 순간 방연은 그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국 선생은 크게 실망하여 역시 출생이 그런 놈이라 할 수 없는 미문인지라 그를 귀국 산장에서 귀국 학당 대학원에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방연은 귀국 학당을 떠나면서도 시기 질투의 대상인 그 청년에게 좋은 자리를 잡으면 꼭 불러드릴 테니 그때 보자고 말하고는 끝까지 청년을 챙기는 듯하며 길을 떠납니다. 청년은 자기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방연 형님을 아쉬움으로 배웅하였습니다. 형님, 꼭 성공하셔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방연은 그 길로 귀국 산장, 귀국 학당을 떠나서 의나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간 귀국 선생에서 배운 학식으로 취직의 기회를 엿보더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미천으로 발휘가 되어 떡거덕 의나라의 장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귀국 학당에서 수석 차석을 차지한 수재가 아니겠습니까? 방연은 열심히 근무하여 특진의 특진을 거듭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귀국산장, 귀국학당의 또 다른 수석 청년은 이러한 방연이 출세의 가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소식도 가끔씩 전해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병법을 귀국 선생에게 다시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전술 전략을 열심히 구상하며 학업에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방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심부름하는 전령이
방연은 우리나라의 최고 장군으로 진급하여 손 선생님을 부사령관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나이끼리 약속이니 아무도 모르게 입국하라며 일각이 여삼추로 손 선생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하였습니다. 손 청년은 왜 몰래 입국하라 하는지 의심은 생겼지요. 그 전령이 말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뒤내입니다. 우리나라 대신들 중에 장군의 반대 세력이 방연 장군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비밀스럽게 입국하셔야 합니다. 손 청년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내하리면서도 그만 방연의 계책에 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혹은 마수거리에 넘어갔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마수는 계산한다는 산스크리트 범어이죠. 그 당시 수많은 제후의 나라들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분위기가 몹시 험악하고 살벌한 시기였는지라 손 청년은 방연을 찾아가다 그만 불신검문에 덜커덕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방연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연나라의 검문에 걸린 손 청년은 모진 고문으로 그만 실토하는데 방연 장군의 부르심을 받고 밀행 중이라 말해버렸습니다. 고문관들은 깜짝 놀라서 고문을 멈추고 장군께 보고드린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얼마 후 병사들이 다시 들이닥쳐 방연 장군을 무차별하게 두들겨 패면서 너 같은 쪼무레기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디 속이려 드느냐 훔신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손 청년은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살펴주셨던 방연 형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손 청년은 당시 우리나라의 형벌에 따라 간첩 또는 세작이라고 하죠. 세작은 무릎 앞에 슬개골을 도려내는 극형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 청년은 슬개골을 도려내어지면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다리가 흐물거리는 낙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손 청년은 내알입니다. 방연형, 아니 이 나쁜 새끼 방연, 가이스키 방연, 이 찌질이 방연 새끼, 내가 너를 언젠가는 다시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이 손 청년의 본명은 역사서에도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무릎을 도려낸 빈형을 받았기 때문에 손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손빈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방연은 서자라는 콤플렉스와 머리가 더 똑똑한 손빈을 그렇게 처절하게, 아니 병적으로 심술을 부려 댔습니다. 손빈을 자기 집 아래채에 살게 하고 개돼지처럼 사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빈은 후회하였습니다. 어리석도다. 병법을 연구했다는 자가 이토록 유치한 계략 함정에 빠져들었다니. 손빈은 어떻게든 방연의 우타리에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방연이 특별 감시병을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하고 감시 또한 2중 3중으로 하니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그 방도가 막막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손빈은 미친 짓을 연기합니다. 아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갖다 주면 엎어버리고 냇갈은 힘을 걷게 뜨고 허공을 보면서 뭐라 냇가리기도 합니다. 개똥을 집어먹고 희죽거리며 돼지우리에 가서 뒹굴며 놀아댑니다. 돼지똥을 신선의 약이라며 개걸스럽게 먹고 밥상은 똥이라며 왈칵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드디어 감시의 눈치리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손빈에게는 괴로운 하루하루였지만 꾸준히 참아가며 미쳐갑니다. 아니 미쳐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손빈이 짐승의 분노를 먹어가며 기다린 것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이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집사가 은밀히 찾아와 묘한 사람이 만나 뵙기를 청한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손빈은 그렇게
외국 사신이 거처하는 귀빈간의 문지방을 문어다리로 흐느적거리며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하체가 흐늘거리는 손빈의 몸뚱아리는 그 제나라의 사신의 마차 속에 숨기기에 좋았을 테니 문어가 창파의 물속으로 되돌아가듯이 손빈은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 제나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만경창파의 문어의 몸이라 자유롭게 헤엄치듯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손빈, 이제야 병법과 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빈은 제나라에 가서 그 놀라운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마차 경주면 경주, 바둑의 내기, 전쟁놀이 워게임 등 예를 들면 대대 ATT, 연대 RCT, 사단 전술훈련 모든 면에서 손빈의 편이 승리를 하고 그의 계략은 신묘하며 하늘도 땅도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빈은 대장군 전기의 참모로 스카우트되어 그의 문화에서 작전 참모로 그야말로 병법가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중원은 다닥다닥 붙은 제국들 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역사서에 나와 있는 제국들은 약 20여 개국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의 역사에서는 100여 개국의 제국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진나라에서 갈라진 우리나라나 조나라나 한나라는 더욱 싸움이 심했습니다. 방연이 조련시킨 우리나라 군사는 일당백의 강군으로 이름을 떨쳐댔고 제나라는 내실 있게 손빈의 병법에 힘입어 일당천 아니 일당만의 군사로 손빈에 의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우리나라와 조나라가 한패가 돼서 한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방연의 계책이었겠죠. 한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해 오고 제나라는 그 구원을 뿌리칠 수가 없었겠죠. 전기장군을 대장군으로 하여 구원병을 파견하는데 당연히 손빈이 그의 작전 참모로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방연과 손빈이 실전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방연이 한나라를 치러 한나라에 깊숙이 들어간 사이에 손빈은 방연의 우리나라 수도로 역공하여 들어갑니다. 손빈의 작전이 주유했겠죠. 방연은 빠르게 말머리를 돌려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맹견인 불독이 똥강아지를 쫓듯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데 이때 손빈은 슬슬 후퇴만 거듭합니다. 방연의 군사는 적군의 솥단지를 세어보며 병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연의 계책이겠죠. 처음에는 철수하는 손빈의 군사의 솥단지가 부뚜막이 10만 개였는데 점점 80만 개, 50만 개, 30만 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연은 손빈의 병력이 우압조질이라 탈영병이 늘어나고 전투력이 형편없어지게 다운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공격 기세를 더 한층 더 크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손빈의 계산이 정확했던 거죠. 방연군의 행군 속도를 깨워차고 붙잡을 듯 말 듯 후퇴를 하며 마릉 계곡으로 조금씩 유인해 들어갔습니다. 일찍부터 마릉 계곡은 협곡으로 한 번 들어가면 뒤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완전한 산악지형이었죠. 추격하는 방연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솥단지를 세어가며 더욱 그러했습니다. 방연이 마릉에 급히 다다랐을 때에는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손빈은 하나하나 계산해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방연은 크게 오산하고 계곡에 제나라 궁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작전 상황들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때 매복 작전이라는 군사 병법이 손빈에 의해서 처음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연의 병사들이 계곡 깊숙이 다다랐을 때 손빈의 전령 병사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계곡 한가운데 큰 나무를 깎아 그곳에 뭔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장군님, 방연은
배시시 웃으며 전령이 보고한 소나무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지를 불을 켜서 보게 되었습니다. 불을 켜보라. 불이 켜지는 순간 글자가 훤하게 보입니다. 방연,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순간 순빈의 5만 궁수의 화살이 불에 붙여지고 계곡은 순식간에 우주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5만 개의 불화살촉이 쌕쌕 소리를 내며 쏟아집니다. 방연의 전 병력, 아니 7만 이상의 병력이 계곡, 마릉 계곡을 무덤 삼아 거기서 다 일망타진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방연은 죽어가며 한마디를 남깁니다. 드디어 계곡학당의 손꼬마가 이름을 날리게 되는구나. 방연은 그렇게 큰 나무 아래 손빈의 글자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릉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후 손빈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산속에 은거하며 병법 89권을 썼다는데 이름하여 손빈 병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병법이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훗날 산동성 남쪽 임기의 은작산의 무덤에서 89쪽의 대나무 죽간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연도로 따지면 1972년 4월 달이었습니다. 손빈의 병법사로 판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손자병법은 102편입니다. 손무의 병법, 즉 손빈의 할아버지의 병법 13편과 손빈의 병법 89편이 합쳐져서 102편이 되었던 거죠. 어느 대기업, 제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S대기업의 임원들이 이 손자병법을 필독서로 읽으라는 그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달달달 외우고 공부한다는 그 책이 바로 이 102편의 손자병법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빈과 방연의 마릉 전투가 전투의 내용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방연을 죽이고 계곡 바위 위에서 손빈이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꽃잎처럼 떨궈져 내리는 손빈의 무릎은 흐느적거리고 꽃잎은 비가 내리듯 우화처럼 쏟아지는데 이러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마릉 전투의 영화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질투하시기가 이럴진데 인간들은 어찌 개 돼지를 운운하며 도덕을 논하는가. 엔딩 장면이 끝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제가 다른 장면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꺼이꺼이 울고 계신 계곡학당의 학장님, 귀곡대학원의 원장님, 귀곡 선생님의 슬픈 눈물일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과 제 눈물과 아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 한 스승에서 나온 제자가 그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보았는가. 자신이 가르쳐 보낸 제자들이 자신이 여태 살아왔던 스승으로서의 인생이 아마 허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빈과 방연의 애증관계는 역사서에서 제가 서술한 35사의 역사서에서 가장 큰 애증관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관중과 포수가의 내용을 얘기하고 소진과 방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정이 과연 지켜지는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아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편에는 이 시대를 이어가는 역사의 시간 흐름을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방연과 손빈의 악연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그야말로 관중과 포수가보다 더 절친이었던 소진과 장의의 얘기를 또 한번 다룰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저서의
제목을 35략, 그리고 지금 강의 제목을 35략이라고 한 것은 35권의 역사서라는 얘기만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사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자 했던 이 저자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 했을 때 반고가 사마천을 훗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마천도 훌륭하다 생각하고 또한 한서를 지은 반고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인간사를 정말 리얼하게 그려낸 사마천은 물론 역사를 왜곡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사마천은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마천이 얘기했던 바로 소진과 장이라는 우정의 대명사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관중과 포수가보다 훨씬 더 우정이 진한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5략 저자 김허균이가 애증의 관계 손빈과 방연의 마릉전투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고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